네, 안녕하세요. 부스웨이와 아스코를 담당하고 있는 송인권입니다. 두 가지 주제인데요. 부스웨이에 대한 제품 소개해 드릴 거고, 한국전기설비규정, 약자로는 KEC죠.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스에 대한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UL에서는 부스웨이로 이제 이름이 되어 있고요. IEC에서는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 그리고 가로 열고 부스웨이즈 이렇게 하시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표준으로는 IEC 60439-2였었는데 이게 2009년도에 대체가 됐어요. 그래서 부스바 트렁킹 시스템 IEC 61439-6, 그래서 IEC 602, 61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한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불렀느냐, 뭐 버스관로, 뭐 버스덕트 이렇게 부르는데요. 표준으로는 KSC 8450입니다. KSC 땡땡땡땡 돼 있는 것들은 전부 이제 일본 영향을 받은 표준들이에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제 일본 영향을 많이 받았죠. 산업적으로도 표준적으로도. 그래서 사용을 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이제 WTO 정회원으로 이제 90년대 가입을 하면서 국내 쓰고 있는 제품 혹은 뭐 설치, 뭐 관련된 그 ISO, IEC 이런 표준들을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KSC 8450은 이제 폐지가 됐고요. 현재는 KSC IEC 60947-2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스위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케이블을 사실 대체하는 거예요. 케이블을 대체해서 약 뭐 3m가 표준이 되겠지만 일정 길이만큼을 모듈식으로 붙여서 이렇게 이어 나가는 겁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보통 나가잖아요. 이게 3m 표준 제품으로 붙여 나가고 그 중간 중간에 플러그인 유닛을 분기할 수 있는 이런 홀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른쪽 밑에 있는 그 그림인데요. 미국 쪽에서는 이제 플러그인 유닛으로 부르고 있고 IEC에서는 플러그인 탭오프 유닛 상당히 길게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탭박스, 탭오프 박스, 플러그인 박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안에는 이제 보호 장치들이 들어가 있죠. 주로 이제 MCB나 MCCB 그런 차단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부스웨이와 케이블을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을 보시면 케이블 트레이들이 보이죠. 약간 좀 어지럽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은 이제 부스웨이가 깔끔하게 네 단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비교 내용들을 위에서부터 하나씩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케이블을 보시면 재설치하거나 재사용하는 게 불가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어서 만들 수도 없고 또 뭐 중간에 잘라서 이어간다든지 아니면 어떻게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애초에 설계된 외에는 설계된 거 외에는 다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부스웨이 같은 경우에는 그 필요한 도막만 다시 제거를 하거나 또 사용을 또 할 수가 있고 레이아웃을 또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특히 이제 부스웨이가 탄생된 비결은 자동차 공장이었었는데요. 자동차 신모델들이 탄생될 때마다 이 컨베이어 벨트의 위치들, 이 생산 설비들의 위치들을 막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케이블들은 전부 다 걷어내서 이제 폐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부스웨이가 처음 이제 개발이 되었고요. 이 3m씩 조립되어 있는 거를 다시 풀러서 다시 재배열을 하고 그러는 목적으로 이제 탄생이 되었기 때문에 장단점은 여기서 확연히 이제 구별이 됩니다. 케이블은 아주 긴 거리를 계속 끌어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치비가 좀 높은 편이고요. 부스웨이는 그보다는 훨씬 저렴합니다. 케이블 피복들은 이제 독성 절연 재질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부스웨이는 금속 외함의 도체 그 사이에 아주 일부분의 그 절연체들이 있죠. 에폭시라든지 폴리에스테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절연 양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케이블은 안에 있는 뭐 구리나 혹은 뭐 알루미늄도 있겠지만 이 구리 외에는 나머지는 리사이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부스웨이는 모든 자재를 다 리스타일 할 수가 있고요.
설치 공간을 보면 가운데 그림 보시면 위에 이제 부스웨이 이 모습 보이시고 밑에 케이블 보이시죠? 저게 같은 용량을 저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치 공간이 상당히 작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케이블로 설치해 놓은 거고요. 오른쪽 모습은 부스웨이로 설치한 모습입니다. 왼쪽을 보면 저압반이 지금 3개가 있죠. 그 안에는 메인 차단기와 분기 차단기가 지금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분기 차단기에서 R로 표시되어 있는 부하 쪽으로 케이블들이 이제 트레이를 타고 가게 돼 있죠. 여기 이제 케이블 솔루션입니다. 오른쪽 보시면 부스웨이로 해놨는데요. 세 면으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면이 설치되어 있어요. 저 안에는 메인 차단기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2면은 어디로 갔느냐? 부스웨이의 탭오프 유닛, 플러그인 유닛 이런 형태로 그 부하 위에 그 박스 안에 차단기들이 다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기 차단기가 2면이 부스웨이로 달라붙어 있기 때문에 이 탭박스까지 전부 저압 배전반의 규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저압 배전반은 IC61439-1과 2, 저압 부스웨이는 IC61439-1과 6인데요. 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공통된 규격을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압 부스웨이도 시험 방법은 배전반과 거의 흡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성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은 부스웨이, 왼쪽은 케이블인데요. 자재비를 놓고 보면 부스웨이가 케이블보다는 비싼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케이블은 이제 트레이 설치해야죠. 그 다음에 탭박스 설치는 비싸다 치고 설치비는 이제 확실히 부스웨이가 적게 들어요. 근데 이거는 나라마다 틀립니다. 미국, 유럽이나 인건비가 이제 상당히 높은 나라들에서는 이 차이가 더 벌어질 거고, 인건비가 저렴한 이제 동남아나 이런 데로 가게 되면 이 격차는 좀 줄어들겠죠. 우리나라는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인건비가 절대 우리 싸지 않죠, 우리나라. 그래서 이 표준에 비해서 설치비는 케이블 쪽이 상당히 많이 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체인데 이 교체는 무엇을 예상한 거냐면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공장이든 건축물이든 시간이 15년, 20년 이렇게 지나게 되면 전부 다 걷어내고 새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부스웨이는 상대적으로 수명이 30년 이상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사용할 때는 케이블이 저렴할 수 있지만 이거를 레이아웃을 변경을 한다든지 시간이 지나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든지 그러면은 부스웨이는 훨씬 저렴한 솔루션이 되고 다른 유사 사례들을 보면 그냥 한 번 설치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부스웨이가 저렴한 구간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케이블 시장이 부스웨이로 계속 넘어가고 있고 국내 같은 경우는 약 한 1,000억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부스덕트 안에는 도체가 있죠. 알루미늄이 들어있는 경우와 구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약 90% 이상이 알루미늄을 사용을 해요. 자, 오른쪽 위에 그림 보시면 암페어당 무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000암페어를 보내기 위해서 구리를 썼을 때 무게가 100이면 알루미늄으로 썼을 때는 무게가 절반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럼 알루미늄 부스웨이가 좀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오른쪽 아래 그림 보시면 접촉 저항을 보게 되면요, 그 은이 이제 우리가 이제 구리를 100으로 보죠. 구리의 이제 전도율을 100으로 이제 인덱스를 수치를 하게 되면 은은 약 106 정도. 그다음에 알루미늄은 한 62.7, 62 정도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알루미늄이 더 저렴하고 무게도 가볍고 부피는 커지겠지만 문제는 이제 접촉면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왼쪽 위에를 보시면 가장 좋은 도체는 뭐냐면 도체 자체는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각종 접촉 부위는 은으로 처리를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있죠. 알루미늄에 은도금을 할 수가 있느냐, 혹은 구리 도금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안 된다는 게 문제죠. 네,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슈나더의 특허된 기술이죠. 그래서 알루미늄 부스바에 최종적으로 은을 입히는 굉장히 독특한 기술을 적용을 해서
이 나와 있는 제품들이 이제 슈나이더의 카날리스 아이라인이라는 제품입니다. 붓쇠를 공장에 설치하게 되면 이제 왼쪽 위에 보시면 변압기 보이시죠? 저압반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 나오는 이 두 가닥의 이제 붓쇠가 아마 이제 수천 암페어 될 거예요. 하이 파워라고 보통 불리죠. 대용량 부스톡터라고 불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분기가 되어서 나가는 경우 있는데 파란색으로 요거는 뭐 200A, 400A, 800A 이 정도의 용량이 될 겁니다. 이거를 통상 우리는 미디엄 파워라고 부르죠. 중용량입니다. 그 외에 이제 형광등 쭉 매달려 있죠. 주황색으로. 이 경우는 선택적으로 레이스웨이가 아닌 붓쇠를 이용해서 조명을 설치한 그런 예입니다.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하에 있는 뭐 아마도 지하 3층, 4층 이런 이제 전기실에서 그 전기를 각사해야 하는 층으로 올리는 거죠. 그림에는 뭐 그 붓쇠가 두 가닥이 올라갔는데 뭐 그렇진 않고요. 이제 뭐 두 개가나 네 개든 뭐 사용하는 용량에 따라서 달라질 거고요. 층이 고층이 되면은 더 많은 라인이 올라가겠죠. 그다음에 이 건 면적이 늘어나게 되면 한쪽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뭐 반대쪽 정반대쪽에서 또 올라갈 수가 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각 층별로 플러그인 유닛을 통해서 분기를 해주게 됩니다. 요즘 핫하죠. 데이터 센터 뭐 굉장히 많이 짓고 있습니다. 뭐 비대면 사회가 오면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자, 가운데 맨 아래쪽 보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다 이제 그레이 에리어들인데요. 그 렉 서버가 위치하는 그 곳을 뭐 화이트룸, 뭐 화이트 에리어라고 부르고 그 바깥 지역을 이제 그레이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 아래 보면 이제 고압 배전반이 보이고요. 고압반 수배전반이 있고, 저 빨간색 보이죠? 변압기, 저압반, UPS를 통해서 초록색으로 하이파워 붓쇠가 나갑니다. 하이파워는 통상 뭐 800A 이상, 그다음에 뭐 맥시멈 6300A 이 정도의 용량을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에서 분기를 해서 렉 위로 붓쇠가 날아갑니다. 오른쪽에 파란색 글씨 보이시죠? 미디엄 파워. 그래서 약 250, 400, 그다음에 뭐 통상 630A까지는 요즘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카날리스 KS라는 제품이 있고요. 오른쪽 위에 보면 회색 보이시죠? 그 아래 있는 똑같은 구조대로 하나 더 있습니다. 이중화죠. 아래는 뭐 A 소스, 위에는 뭐 B 소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전원이 상시에 렉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문제가 생겨서 전원이 차단되더라도 데이터는 지키는데 문제는 없겠죠. 그 미디엄 파워 렉을 좀 더 자세히 좀 봤는데요. 보통 자동차 공장이나 건물이나 이런 경우라면 그 부하 위에 그 미디엄 파워 부스가 한 라인만 가게 될 거예요. 근데 데이터 센터라는 그 특성 때문에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A 소스, B 소스 두 개가 합니다. 그 전원이 실제로 들어오고 렉까지 동시에 공급이 돼요. 근데 작년 뭐 올 초에 걸쳐서 지금 프로젝트 슈나이더가 진행하고 있는데, 이제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4개의 라인이 지나갑니다. 소스 A, 소스 B, 캐처 1, 캐처 2 그래서 4개. 굉장히 좀 안전성을 좀 강화를 했죠. 그리고 오른쪽 끝에는 그 소스에 매달릴 플러그인 유닛들입니다. 그래서 용량에 따라서 뭐 32A, 63A, 100A, 그다음에 차단기가 뭐 2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5개 들어갈 수도 있고 다양한 옵션들이 준비가 돼 있습니다. 붓쇠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왼쪽 위에 보면 이제 UL입니다.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있는데 통상 이제 아이라인 2가 이제 우리 메인이죠. 그리고 데이터 센터용으로 파워버스라는 게 있고요. 자, 밑에 보면 이제 IC 있습니다. IC는 제품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SVG에서 만드는 이제 아이라인 2 미국과 동일한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 부분 맨 밑에 보면 카날리스 있죠. 카날리스는 주로 유럽에서 생산을 합니다. 헝가리, 프랑스 이렇게 생산을 하는데요. 적은 용량 카날리스 KB부터 KN, KS, KT, KR까지 있습니다. 흰색 테두리를 했는데요. 화면 정중앙에 있는 아이라인 2가 우리 이제 메인이죠. 그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카날리스 KS, 여기 또 메인이죠.
그다음에 조명용 KB는 이제 뭐 프로젝트에 따라서 그때그때 적용을 하고 이번에 이제 오른쪽 밑에 보시면 해니콘이라고 오전에 저기 뭐 사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셨는데 L&T 이 전력 자동화 사업부를 인수를 했죠. 해니콘이라는 이제 부석트 회사죠. 말레이시아에 있는 회사인데 이거를 탐코라는 회사가 인수를 했고 탐코를 L&T가 인수를 했고 L&T 전력 자동화 사업부를 슈나이더가 인수를 했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해니콘이 슈나이더의 한 패밀리가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기쁘게도 고압 부스덕트가 있어요. 고압 부수위 하이바라고. 그래서 이제 저압과 고압을 오파를 우리가 완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제 소개해드리는 목적은 뭐냐면 저희가 자동차 시장이라든지 일반 이 공장 있죠. 산업 생산 공장들 시설에 있는 그런데 이제 접근하시는 대리점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쪽으로 부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이유로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다음 주제는 국내 설치 표준입니다. KEC. 제품 표준과 설치 표준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이제 사업을 하면서 거의 뭐 99%, 99.9% 아마 그 제품에 대한 표준을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해요. 미국 쪽으로 보면 뭐 UL489가 그 파워팩, 그 UL-MC11 얘기하겠죠. 그다음에 오른쪽 가운데로 내려오면은 이제 그 제품 표준으로는 IC60947-2, 한국에서는 KSC 마크가 달려 있는 KSC IC60947-2가 있을 것이고 강제 인증 있죠. KC 마크는 KC60947-2인데 숫자가 동일한 걸 보면 알 수 있듯이 그 내용 원본은 같아요. 60947-2로 이제 같은 거를 국내에서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설치 표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NEC, IC에서는 60364, 한국에서는 이제 KS라는 이제 의무 규정입니다. 이거는 강제 규정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강제 규정은 기술 기준과 판단 기준이 강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게 작년 말부로 폐지가 됐었어야 돼요. 작년 말부로 폐지가 되고 KEC로 이게 넘어왔어야 됐는데 넘어왔습니다. KEC는 2021년 1월 1일 올해부터 지금 법적 효력을 갖게 되었고요. 작년 말에 폐지돼야 할 판단 기준이 이제 여러 산업계 혼란, 민원 뭐 이런 걸로 1년 폐지가 유예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판단 기준과 KEC를 동시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한 개의 프로젝트에 이 표준을 섞으면 안 되고요. 어떤 현장은 뭐 예전에 쓰던 판단 기준을 그대로 써도 되고, 그다음에 혹은 이제 새로 제정된 KEC를 기준으로 써도 됩니다. 이게 갑자기 생긴 건 아니고요. 이미 이제 2018년 3년 전에 국회에 통과가 되어서 법적인 요건을 이미 갖춘 상태였고 3년간의 유예를 거쳐서 이제 KEC가 이번 달부터 이제 발효가 된 거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설치 표준하고 제품 표준을 볼 텐데요. 전 세계적으로 설치 표준은 지도 가운데 보이시나요? 한국, 일본, 대만 정도. 거기 보면 녹색으로 해서 그 NEC 미국 설치 기종을 사용하는 나라로 우리나라가 분류가 돼 있어요. 우리가 NEC를 이렇게 따라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일본 표준을 약 80여 년 전에 역사적으로 이제 아픔이 있었던 그 시절에 이거 일본 걸 번역을 해서 쓰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그 미국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을 뿐이긴 한데요. 요게 일단은 작년 말에 폐지되려다가 올해 말로 폐지가 됐다는 얘기고 IC가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이제 제품 같은 경우는 이미 2000년 초반부터 저희가 IC를 쓰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품 MCCB 마그네틱 컨택터 그 제품 테스트 받을 때 그 네 자리 숫자 뭐 일본식으로 되어 있는 걸 쓰지 않고 지금 다 저렇게 KSC IC 60 땡땡땡 혹은 KC 60 땡땡땡 이렇게 IC를 이미 적용을 하고 있죠. 자, 국내 볼게요. 국내 제품 표준은 일단 저렇습니다. 왼쪽을 보시면 산업용 ACB, MCCB, 주택용 차단기 있고 기존 규격해서
KSC 땡땡땡땡 있죠. 다 이거 일본식입니다. 이게 2000년 초반 및 2010년 초반에 걸쳐서 KSC, IC 60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게 되었죠. 내용들은 우리는 주로 뭐 60947-2와 60898-1 이 두 개만 보통 그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세히 이제 참고 삼아서 실제 지금 영업하시고 계시는 제품들에 대해서 표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설치 표준 법이에요. 전기사업법에 의해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행 규칙에 의해서 전기설비 기술 기준이 이제 고시가 되어 있고요. 그 기술 기준 내에서는 판단 기준과 KEC를 이제 이렇게 정의를 해놨죠. 판단 기준은 이제 올해 말부로 끝나게 될 거고 KEC는 1월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거 구조를 전체로 보기 위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기설비 기술 기준 36페이지예요. 내용을 보면은 자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를 보느냐? 이제 판단 기준을 봐야죠. 900여 페이지가 되고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제 공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뭐 인터넷에 검색을 하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나 대한전기협회나 뭐 이런 데 검색하시면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문구가 이게 완전 법률적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굉장히 이해하기 힘들죠. 그래서 대한전기협회에서 내선규정이라는 이제 해설서를 출판을 했죠. 그럼 내선규정이 강제규정이냐? 아닙니다. 강제규정으로 많이들 좀 오해를 하시는데 강제규정은 아니고요. 근데 판단 기준에 있는 그 강제 내용을 내선 규정에 많이 넣었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해설을 해놓고 예제를 넣은 거죠. 그래서 내선 규정 자체는 강제 규정은 아니나 판단 기준에 있는 강제 규정을 상당 부분은 포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작년 말에 폐지가 되려다가 1년 더 유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신 내선 규정은 더 이상 출판되지 않을 거고요. 더 이상 참고하셔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공사계획 신고서를 올해 제출을 하시면 모르겠지만 올해 설계를 해가지고 내년 1월 달에 공사계획서를 접수를 하시면 설계 처음부터 다시 하셔야 돼요. KEC로. 자, 판단 기준에 그 대응되는 게 KEC 1100페이지고요. 요거에 대한 해설서들이 있죠. 왼쪽에 있는 이제 뭐 그 감전 및 뭐 과보, 그다음에 뭐 접지 시스템 이런 것들은 유료로 판매하는 책들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KEC 핸드북 1, 2는 무상으로 대한전기협회 웹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으실 수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링크를 전부 다 걸어놨어요. 기술 기준부터 판단 기준, KEC 핸드북 1, 2. 그 왼쪽 밑에 있는 네 권은 저기 뭐 유상으로 이제 구매를 하셔야 되니까 링크는 없고요. 이게 PDF로 링크가 아마 잘 전환이 되었을 걸로 믿지만 혹시 다운이 안 된다 그러면 뭐 저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대한전기협회 홈페이지 가셔서 검색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크게 4가지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엄청 바뀐 거예요. 80년간 쓰던 이제 일본식을 그 국제 표준으로 바꿨기 때문에 엄청 많이 바뀌었는데 크게 이제 아주 주요한 것만 딱 굳이 꼽자면 전압 분류가 바뀌었어요. 저압에 대한 그 한계점이 바뀌었고요. 전선에 대한 색상과 허용 전류에 대한 계산법이 바뀌었고요. 접지 방법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차단기에 대한 선정 그 내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압은 왼쪽 위에 보시면 저압이 600볼트까지 AC였다가 지금 AC 1000볼트까지 저압으로 바뀌었습니다. DC도 마찬가지로 750볼트까지만 저압이었다가 DC 1500볼트까지 저압이 바뀌었는데 그 이유는 일단 신재생 에너지예요. 태양광, 풍력, ESS 보시면 DC 1000볼트 쓰죠. DC 1250, 심지어는 DC 1500도 쓰죠. 이렇게 되면 그럼 안전공사에 가서 고압 테스트를 받아야 되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 발생이 되게 되죠. 민원이 뭐 빗발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국제 이제 표준 따라서 이렇게 가게 되었죠. 오른쪽 보시면 일본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다 1000볼트로 바뀌었어요. 심지어는 미국도 NEC, 뭐 UL 600볼트까지만 쓰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1000V로 개정이 됐죠. 자, 전선식별 볼게요. 왼쪽 보면은 강제 기준인 기술 기준 판단 기준에 보면 색상에 대한 그 정의는 없었어요. 그냥 보호도체만 녹색, 황색을 의료 장소에 대해서만 써라라고 했고, 강제 규정이 아닌 내성 규정에는 흑적 청백, 그다음에 뭐 이제 전기공업, 예를 들면 배전반이죠. 배전반은 적백청흑. 그래서 케이블은 흑적 청백이 들어오는데 배전반 안에는 적백청흑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이 사고가 안 나면 참 다행인 거죠. 이것들이 이제 KC에서는 갈흑회청으로 강제 규정으로 이렇게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기술 기준의 판단 기준은 1종, 2종, 3종, 특3종 뭐 이런 용어들을 썼는데 이게 다 없어졌죠. KC에서는 TNT, IT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바뀌었죠. 이 내용들은 이제 우리 아카데미에 관련된 3일짜리 교육이 있기 때문에 그쪽 오셔서 교육을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차단기 및 그 케이블 사이즈에 대한 그 관계인데요. 왼쪽에는 분기 회로인 경우와 간선 회로인 경우로 나눴는데, 분기 회로는 뭐냐면 ACB반이나 저압반에서 분전반까지의 이제 그 회로를 분기 회로라고 부르고요. 그다음에 간선은 그 분전반에서부터 부하까지 여기를 간선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굳이 나눠서 뭐 저런 조건들로 해서 설계를 하도록 했었는데 이게 지금 다 바뀌었습니다. KC 212.4.1. 그래서 그 동안에 이제 누군가 설계를 해서 우리가 이제 100A를 그 납품을 하고 했겠죠. 그 선택을 한 100A라는 그 표준을 선정한 규정이 지금 바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굉장히 유명한 제 표가 있는데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슈나이더에서는 그 IEC 60364, 결국은 이제 KEC가 IEC 60364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거라고 설명을 드렸죠. 자, IEC 60364 기반으로 설계할 수 있는 슈나이더 툴들이 많이 있는데요. 뭐 블로그에 관련 내용이 있고 3번 보시면 Electrical Installation Guide라 그래서 IEC 60364를 해설을 해놨어요. 굉장히 뭐 훌륭한 책이죠. 그 다음에 8번 에코디얼, 이거를 60364대로 설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죠. 여기까지 이제 발표를 모두 마쳤습니다.